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 간에 도대체 스위스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아마 다들 약간은 좀 기대감 혹은 긴장감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분이 더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그림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는 진짜 협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증시는 잘 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4월 8일 날 바닥을 찍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지난 주말까지 무려 주가가 13% 급등을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가장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레버리지 펀드라고 있는데요. 이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를 하는데, 이쪽에서 많은 자금들이 단기 반등을 노리고서 사상 최대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부추긴 측면이 강하고요. 재료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그 생각보다 유연한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금융시장에 대한 배려가 이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금들을 주시장에 끌어왔던 주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 52에서 지난 주말에는 21선까지 떨어졌고요. 또 미국 국제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무브지수 같은 경우에도 140선에서 100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을 높인 이런 하이리스크 자금들이 언제든지 청산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나가느냐 문제인데, 문제는 월마트라든지 타겟 같은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현재 한 60일치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격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적 하향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경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 불확실 지수가 다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면은 이번에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걱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장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대비한 그런 유동성이 몰려드는 좀 신기한 현상이 결국에는 발생했고, 그게 증시를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가이던스 발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계속 기대를 거는 부분은 아무래도 누군가 금리 인하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트럼프 정부 진영에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센트 푸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영국의 파운드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이때 조지 소로스와 함께 파운드를 매도를 해가지고 10억 달러를 벌었던 월가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사람이고요. 또 프로 중에 프로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번 백악관에 입각을 해가지고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는데요.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구세주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베센트에 대한 위치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위에나 엔화 약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베센트 같은 경우는 달러 견제 강세 정책을 계속 견제하겠다. 또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다면은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하면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관세 전쟁을 좀 진압시키기도 했고요. 또한 파월 해임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으로 이거 막는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연준이 그동안에 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줬던 파월 풋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트럼프가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언행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수습해 준다든지 경직된 관세 정책을 좀 그 유연성 있게 주는 베센트 풋이 주가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추가적인 악재가 나타나서 주식이 하락한다면 베센트 2을 통해서 주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베센트가 전면에 나서는 구간은 항상 시장에 좀 위기가 올 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베센트 풋을 기대하려면 또 시장에 위기가 와야 되는 건지 언제쯤 또 작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실적 하향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더 이상 높은 주가 수익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에는 미국 증시가 19%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베센트 풋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걸 말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또 공급망 혼란과 관련된 관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외국 영화의 100% 관세 부과 같은 이런 돌발적인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베센트가 아무래도 관세 정책을 좀 유연하게 연착륙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대중국 포위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역할을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해줄 수 있느냐. 또한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중국 전략을 추진한다면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그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베센트가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주시장의 상승 여부도 달려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최근에는 베센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초기에만 해도 베센트보다 다른 사람들 뭐 러트닉, 나바로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베센트가 계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고 이번에 또 스위스의 중국과 협상을 위해서 날아간 사람도 베센트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서 이 인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탐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궁금한 건 스위스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던지기식으로 145% 관세는 좀 너무 높다. 80% 정도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호응을 해서 중국의 공안부장 같은 경우는 패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방문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시장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인하가 된다면 주시장에서는 리스크온, 소위 말해서 리스크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에도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첫 술에는 배부를 수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1차 회담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타협이 아니라 갈등 관계를 완화시키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펜타닐 문제라든지 무역 불균형과 관련된 시정 문제, 또 중국 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상호 존중을 해준다든지 평등한 협상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일방적인 관세 철폐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양보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관세율을 145%에서 자신이 말했던 80%나 아니면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54%까지 낮춰서 이런 신호를 보내줬을 경우에 주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전략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나 생활용품, 가구, 신발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다만 전략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이나 의약품, 조선, 반도체, 항공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을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짧게는 수개월, 또 길게는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이 되면서 새로운 냉전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협상이 시작은 됐지만 이게 단칼에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이미 사실은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가깝게 지내고 어떤 부분은 멀어질지 이거를 우리가 잘 골라내야 되는 그런 협상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화될 경우에는 트럼프 임기 내내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불을 계속 꺼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어떤 입장이 어떤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중국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중국은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하는 듯한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중국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점유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 정도 달했는데요. 2024년도 작년이죠. 15%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명목 GDP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는 주요 국제에서도 가장 낮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재정 정책을 통해서 관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이구 환신 정책이라든지 소비 지원 정책을 쓰면은 개인 소비를 부추겼을 경우에 생산 주도, 수출 주도형 경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번 그 위기 국면을 아무래도 공산당이나 시진핑이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애국주의 운동으로 돌리면서 정권의 그 체제를 단단히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정도 되지만 그 관세와 관련된 지지율은 불과 20%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의회 그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살라미식 전술을 쓰면서 관세 협상을 계속 늦추고 장기화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중국은 점점 더 길게 끌어갈수록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중간선거 전까지 얼마나 잘 아름답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간 싸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의 협상 끝에 마무리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무역에서 11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10% 관세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57억 달러 흑자국이고요. 자동차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초조해하면서 패키지 딜로 지금 일괄 처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상호 관세율을 제로까지 낮출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쇠고기라든지 쌀, 대두, 옥수수, LNG 수입을 늘리면서 그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율을 좀 낮추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또한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미가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미 흑자를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안보를 한꺼번에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제 2차 협상 들어가면 중국 봉쇄라든지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처럼 협상을 좀 장기화시키는
조화시켜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협상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우리나라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러트닉 상무장관인가요? 한국과 일본과의 그 무역 협상도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이게 뭐 시작은 금방 했고 그리고 뭔가 5월 사이에 4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또 다른 나라들과 좀 친해지려는 그런 전략을 쓴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해외 그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진행이 됐고요. 특히 동남아, 베트남 쪽으로는 저가 상품 단지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3.7배나 증가를 했는데요. 무려 57억 달러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테무와 같은 온라인 상거래 회사 같은 경우는 물류 센터를 우리나라에 건설했고요. BYD라든지 샤오미, 로봇 녹과 같은 그 로봇 청소기 회사, 그리고 브랜드 생활 잡화 브랜드인 미니소 그리고 밀크티 같은 경우에도 소비시장 진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로봇 같은 제조 투자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북미 수출의 부품 비율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을 유치시켜서 또 합작 기업 형태로 했을 경우에는 공급망 강화도 시킬 수가 있겠고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 아무래도 원부자재 조달에도 우리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직접 투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앞으로 큰 변화가 예견이 된 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 집권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변곡점이 조금 더 빠르고 크게 다가온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안들을 계속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는 조금만 바꾸게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 투자 포인트도 계속 열심히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